The United Nations top human rights body has agreed to launch a probe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에 나섭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고문과 강제 노역 등을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유엔 기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로 한 겁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원 김형기입니다. 올해 2023년은 세계 인권 활동의 역사상 참 의미 깊은 해입니다. 일단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 지 75주년이 됐고요. 특히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영어 약자로 COI라는 기구가 설립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8회에 걸쳐서 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결과물들을 얻었는지,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그리고 설립됐던 그 과정들도 좀 상세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에서 일하고 계시는 요한나 호사냐 부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폴스카에서 온 요한나 호사냐라고 합니다. 네,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폴스카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떤 계기로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시절은 사실은 폴스카가 공산주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민주주의 정부가 새롭게 들어와서 그 공산주의 정부가 붕괴해서 그때는 약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각자가 어떤 직업 가지고 있을 건지 다들 약간 계획 잡고 있었는데 저희 주변에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저희 반 거의 전체 학교가 변호사 아니면 뭐 경영학과 이런 데 많이 가고 있었는데 네. 저는 약간 다른 거 하고 싶다 생각해서 북한 문화과, 어문학과 아니면 한국 어문학과 이런 바르샤바 대학에서 이런 어문학과 있는데 따로 거기는 지원해서 거기는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 다니면서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네. 저희 교수 중에서 폴란드 출신 교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 북한에 대해서 얘기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들었던 그때 생각은 어떻게 한반도에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실체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얘기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거는 아니다 생각해서 저체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그때 90년 거의 후반이었는데 그때 저희 시민연합은 사실은 96년에 설립되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저체 탈북 자충권을 저는 인터넷에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마음 먹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또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네. 지금 이제 몸담고 계신 북한 인권 시민연합 어떤 단체인지 또 조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북한 인권 시민연합 처음으로 96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자들이 전에는 70대, 80대 민주주의 운동을 민주화 운동 많이 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는
주로 조사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많이 하고 탈북자 청소년 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탈북자 중국에서 계신 탈북자를 구호 활동을 더 했었습니다. 네,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은 이제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 리더들이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 이제 보호 활동을 하는 건데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고 계시네요. 벌써 30년 정도 됐다니 이제 북한 인권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10년 전에 오늘 이 주제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하는 데 참여도 하셨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담당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는 게 어떤 걸지 아예 이것조차 좀 낯서실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유엔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나라에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모여서 이런 조사회 설립하고 있는데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물론 각 나라에서 인권 침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례가 적은 숫자가 아닌 큰 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질 때는 네. 이런 조사를 설립해요. 이를테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거나 이럴 때 다른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네. 그런 의미로 세워진 그런 위원회겠네요. 네. 2013년 3월 21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가 47개 인권 이사국에 의해서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렇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한 그 과정의 얘기가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컨센서스라는 거는 반대가 없었다는 것보다 투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에 채택되었는데 2003년부터 계속 투표가 있었어요. 반대하는 국가도 있었고 기권하는 국가들이 있었고 찬성하는 국가들이 또 있었어요. 대부분은 찬성했어요. 그래서 결의안이 채택됐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2012년부터 컨센서스 통해서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약간 협조를 잘 보여주지 않아서 그리고 군사적인 약간 투자하고 있었는데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거 있었는데 오히려는 국제사회가 특히 북한을 보호하는 국가들이 중국, 쿠바,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약간 조금 더 관심 보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컨센서스 통해서 그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반인도 범죄 벌써 아마 일어난다 이런 이 국제사회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결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투표가 있겠다. 중국은 그 투표를 이끌어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이사회 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 회의는 열었는데 침묵이었어요. 원래 중국, 러시아는 발언하는 국가인데 그것도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로 넘어갔어요. 그나마 중국이라도 러시아가 북한 태도를 좋지 않다. 그런 메시지가 아마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는. 2013년에 중국이나 쿠바 쪽에서
드디어 이제 반대할 명분이 너무 없으니까 침묵으로 약간 방관으로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이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결과적으로 동의한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참 어렵게 그러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됐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없이 만장일치로 설립이 됐다. 그게 이제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는 의미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도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유엔이라는 얘기 우리가 앞서서도 좀 몇 번 나왔는데 이 유엔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 여러분께 이 유엔이라는 기구가 어떤 건지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경상주에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유엔 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유엔이라는 것은 이게 국제기구인데 거의 세계에서 각 나라가 가입된 기구예요. 가장 큰 기둥은 세 가지가 있는데 평화 안전, 경제 분야, 경제 개발, 그 다음에는 인권. 세 개 다 같이 가야지 그 나라 안전하고 그 지역은 평화하고 세계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라에서 어떤 큰 인권 침해 일어나게 되면은 아니면 전쟁, 국내에서 시민들이 약간 같이 싸우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평화로운 지역적인 상황은 지킬 수 없고 세계적으로 평화 지킬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유엔은 많은 활동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 안에 또 많은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예를 들어서 인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유엔도 인도 지원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나라 간에 큰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같이 이제 좀 개입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 이제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게 만들어 주자. 어떤 질서를 좀 유지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어떤 국제적인 기구이고 이게 1991년에 9월 18일에 남북한도 유엔에 가입이 된 거잖아요. 네, 유엔 가입국이라면 당연히 이제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것들에 다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계속 우리는 다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엔에 자꾸 이제 제재를 받는다는 건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오늘 주제인 이 COI 이 기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사위원회가 2013년에 설립됐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원으로서 3명을 임명했습니다. 마이클 컬비, 그 다음에는 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도 임명됐고 세 번째 소냐 비셀코이라는 분은 임명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 20명 정도 그 제네바에서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직원들이 같이 활동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활동 중에서 특히 탈북자랑 증거를 얻어야 되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도 있었고 비공개 이렇게 대면으로 그 인터뷰가 더 있었어요. 인권조사위원회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받고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정리하는 곳이네요. 네. 네. 이게 뭐 계속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결과는 바로 1년 만에 끝났고 2014년에 2월 17일에 그 보고서 결과는 국제사회에 알려주었어요. 거기 제네바에서. 이게 참 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도 좀 어려웠지만 활동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북한의 인권 침해는 이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처음에 이 조사하는 것조차 어려웠을까요? 많은 NGO들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보고서 내고 탈북자 증거는 듣고 위성 사진도 보고 이런 보고서 내고 있었는데 국제사회가 많이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에도 잘 들어갈 수 없고 북한의 대사관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대사관들이 있었는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고 그 원하는 지역에 가서 상황 어떤지도 자유롭게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는 시리아에서 전쟁이나 수단에서 벌어진 문제, 미얀마에서 문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설립하는 이유가 많은 NGO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특히 한국에서 아니면 피해자 단체 예를 들어서 납북대신 단체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납북자 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탈북자 하셨던 분들이 여기 단체 설립해서 이거는 이런 상황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깊이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이런 국제사회도 약간 설득하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게 어떤 이유였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런 조사위원회 설립하게 되면은 더 이상 북한 정부랑 협조 없을 거다. 많은 나라들이 걱정됐었어요. 그리고 EU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 지원도 못 하겠다. 약간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약간 문제들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국제사회가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에서 지도자가 바뀌어서 이 젊은 지도자가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개혁이 경제 개발이 있을 거다. 북한 안에 인권 상태는 좋아해질 수 있다. 이라는 점은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EU 나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조금 두고 보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민단체들이나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우리는 시간 없다. 그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압박 못 주면은 아무 평화 없을 거다. 네. 그거 설립해야 된다고 약간 설득 나섰어요. 뭐 정치적 교체도 있어서 좀 국제사회에서는 좀 느긋하게 바라본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그 이득 때문에 방관한 것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계속 그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단체뿐만 아니라 또 해외 시민단체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때는 약간 조금 연대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암네스티가 같이 저희는 활동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에서 Human Rights Watch 안에 데스크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앉아 있었고 COI 어떤 서류나 증언 어떤 정보를 필요했을 때 도움 많이 주었고 네. 그 나머지 시간에 많은 나라를 만나서 앞으로는 보고서 나오게 되면은 그 결의안 각 나라들이 국가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인권조사위원회만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민단체와 협조하고 그 분위기도 만들고 활발하게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했던 건데 이 시민단체라고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게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시민단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같은 뜻을 가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이 약간 마음 먹고 이런 상황은 어떤 개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여자들이 쉽게 직업을
얻을 수 아니면 걸을 수 없는데 특히 무슬림 나라, 이슬람 나라 국가에서 여자들이 약간 권리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시민사회가 여자들이 조금 더 권리 좋아질 수 있게끔 이런 활동해요. 아니면 그 자유로운 투표가 있게끔, 아니면 장애인, 몸은 힘드신 분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운동은 하는데 피해자들이 이런 운동하고 그 다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랑 외국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네. 활동을 하고 이번 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위원회 설립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해서 국제사회나 또 특히 한국 사회도 좀 무관심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좀 그때 어떤 심정 좀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어쨌든 조사위원회가 생기고 세계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주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후의 감정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좀 내가 했던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2013년에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많은 나라 국가들이 국가대표부 많이 만나게 됐고 아프리카 나라, 남아메리카 나라 그 외교관들이 저희랑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COI 보고서 난 다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졌고 한국 정부, 한국 사회도 어느 정도 관심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2월 17일 날 2014년 때 그때 회의장에 인권이사회 회의장 바로 뒤에 NGO들이 앉아 있는데 많은 피해자들 분들이랑 납북자 분들, 수용소 거친 분들,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런 발언을 제가 기다렸다. 국제사회가 당연하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고통을 받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시민단체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역할을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 열린다. 누가 이런 활동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그냥 어둠 속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끊임없이 이제 인권 활동을 하시면서 크게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나아간 그 장면을 보셨을 때 좀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부국장님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 당시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들 이후에 다음 편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장님은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 다음 편에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구체적인 활동 얘기를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